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코칭에서 활용되는 NLP,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교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메타 모델인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말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코칭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죠. 네.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좀 걸러내고, 때로는 살짝 비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넓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언어 습관에 간단한 질문 몇 개로 약간 도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 같아요. 그렇죠. 코칭 장면에서 이 메타 모델이 진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NLP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각자의 그 주관적인 경험 구조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주관적인 경험 구조요? 네, 메타 모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가 그 경험 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랄까 무심코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또 메타모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기대되는데요. 자료 보니까 진짜 놀라운 숫자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 순간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초당 200만 비트. 네, 엄청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는 건 고작 134비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뇌의 필터 때문인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삭제, 왜곡, 일반화,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면서 정보가 걸러지는 거죠. 아, 그 세 가지 필터요. 삭제, 왜곡, 일반화. 네, 그렇게 걸러진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틀, 자료에서는 이걸 내적 표상, internal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필터링 과정 자체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해요. 생존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안의 지도가 실제 세상, 그러니까 영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NLP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나도 모르게 빼먹고 또 내 방식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메타 모델은 바로 이 지도 그리기 과정을 탐색하는 뭐랄까 현미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그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생각의 뼈대를 드러내주는 그런 질문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메타 모델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짚어주더라고요. 첫째는 상대방 말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렇죠. 명확하게 하는 거죠. 둘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만든 생각의 한계. 그러니까 그 내적 모델에 도전해서 좀 넓혀주는 거. 네, 확장시키는 거고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 그 필터들을 하나씩 보면서 메타 모델 질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삭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가 빠진 경우죠. 가장 기본적인 단순 삭제부터 보면 자료 예시처럼 누군가 나는 아주 불편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왜 불분명하다는 걸까요? 듣기에는 감정 표현 같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글쎄요. 뭐가 불편한지? 그렇죠.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불편한지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당연히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메타 모델 질문이 바로 무엇에 관하여 불편한가요? 혹은 누구 때문에 불편하신 건가요? 이거예요. 아,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하고 명확히 알게 돕는 거죠. 그냥 캐묻는 게 아니군요. 스스로 알게 하는 거네요. 코칭할 때 그냥 아, 불편하시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으로 문제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겠어요. 자료에 나온 명사화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랑, 대화, 결정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과정이나 행위인데 이걸 딱 고정된 것처럼 명사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엔 대화가 없어요. 이런 예시가 있었죠. 그 손수레 비유도 재밌었고요. 손수레에 실을 수 없으면 명사화일 수 있다. 아하,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잘 짚어요.
대화는 손수레에 담을 수 없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이걸 대화가 없다 이렇게 명사로 딱 고정해버리면 마치 그게 변할 수 없는 사실처럼 느껴지게 돼요. 아, 그러네요. 이때 코치는 자료 예시처럼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지 않나요? 또는 어떻게 대화하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멈춰버린 명사를 다시 살아있는 동사, 즉 과정으로 되돌려 놓는 거죠. 와, 그러면 대화 없음이라는 그 막막한 상태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는 행동 가능한 영역으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와, 질문 하나로 그냥 딱 막힌 문제인식을 움직이는 과정으로 바꿔 생각하게 만든다니 이거 진짜 강력한데요. 그렇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이외에도 자료에서는 동사가 좀 모호한 비구체화된 동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는 나를 거부했어요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했나요? 네, 행동을 구체화하는 거죠. 또 누가 그랬는지 불분명한 참고 지수 부족.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당신 말을 듣지 않나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고 비교 기준이 빠진 비교 대상 삭제. 그녀가 더 나아요. 하면 누구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나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삭제 유형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 속에 이런 삭제가 숨어 있어요. 그러게요. 이런 질문들이 코칭에서 목표 설정하거나 문제 정의할 때 진짜 중요하겠네요. 모호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합니다. 명확해야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다음 필터인 왜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왜곡이요? 이번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비틀거나 변형해서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 네. 마음 읽기가 대표적인 예로 나왔죠. 뭐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 생각을 자기가 다 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는 분명 나를 싫어할 거야. 뭐 이런 거요. 주변에서도 진짜 가끔 듣는 말 같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죠. 이럴 때 메타모델 질문은 아주 직접적이에요. 그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하고 묻는군요. 네. 이 질문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추측과 객관적인 증거를 스스로 구분하도록 돕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코칭에서는 이런 가정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아,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걸 막아주는 질문이네요. 원인 결과 왜곡도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마치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내 감정이나 행동을 그냥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말이요? 네, 이 표현은 언뜻 보면 내 감정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외부 자극이 영향을 주죠.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결국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반응은 내가 선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메타 모델은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나요?처럼 외부 자극을 명확히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약간 더 도전적일 수 있는데 당신은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기로 선택했나요? 와 같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와, 후자 질문은 진짜 좀 강력한데요. 네.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내적 반응 과정, 즉 선택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거죠. 문제의 통제권을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돕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문제의 통제권을 나에게로. 네. 자료에는 이 외에도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 판단을 그냥 보편적인 진리처럼 말하는 행위자 실종 있잖아요. 네네. 일관성이 없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믿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인과관계처럼 묶는 복문등식. 아, 그 예시 재밌었어요. 그녀가 내 생일을 잊었으니 날 좋아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네. 그럴 땐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과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나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장 속에 당연한 듯 숨어있는 가정들, 전제도 있었죠. 내 남편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나는 힘들다, 남편이 특정 행동을 했다, 남편은 내가 힘든 걸 모른다는 전제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여러 가정이 깔려 있네요. 네. 그래서 코치는 당신이 힘들다는 걸 남편이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처럼 각 전제를 질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왜곡 패턴이 있네요. 네. 이런 왜곡 패턴들을 알아차리고 질문으로 탐색하는 게 개인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바꾸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코칭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만든 어떤 제약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필터는 일반화네요. 이건 뭐 한두 번 경험해놓고 항상, 절대, 모든 이런 말 써서 다 그런 것처럼 확대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편적 수량화라고 부르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외로운데요? 그렇죠. 정말 외롭고 절망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이때 메타모델 질문은 그 절대성에 딱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도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아, 예외를 찾아보게 하는 거군요. 네, 극단적인 일반화에 균열을 내서 현실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게 돕는 거죠. 절망적인 생각에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숨 쉴 틈. 좋은 표현이네요. 서법 기능어도 일반화의 일종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필수성, 또는 뭐뭐 할 수 없다, 가능성, 이런 말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없어요. 라거나 저는 항상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해요. 이런 거요. 듣기만 해도 뭔가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어떤 규칙이나 한계를 나타내거든요. 쥐에 할 수 없다는 말에는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무엇이 막고 있나? 네, 이게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제약인지 탐색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해야 한다는 말에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규칙은 어디서 왔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아, 그 규칙의 근원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규칙의 타당성이나 결과를 검토하고 혹시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다 정말 그럴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만들어서 좀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게 돕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메타모델 질문들을 코칭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코칭 적용 부분을 꽤 강조했는데요. 네, 코칭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션 초반에 코칭 주제나 목표 설정할 때 클라이언트 언어가 좀 모호하다. 그럼 메타모델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죠. 아, 예를 들면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성공을 원하시나요?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성공의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는 거죠. 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설명할 때 무심코 사용하는 그런 삭제, 왜곡, 일반화 패턴 있잖아요. 이걸 코치가 딱 알아차리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그 제약적인 믿음이나 지도를 탐색하고 도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일반화네요. 절대. 네, 그럼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서법 기능어 탐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클라이언트의 그 내적 표상, 세상을 보는 틀 자체에 영향을 줘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코치에게는 진짜 필수 도구 키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건 뭐 코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대화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쓸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건 메타모델 질문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요. 네, 상대를 취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거. 그래서 더 넓은 시야와 많은 선택지를 갖게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NLP의 핵심 전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메타 모델은 각자의 지도를 같이 탐색하고 필요하면 더 유용한 지도로 수정하도록 돕는 안내자 같은 역할이에요. 안내자 역할. 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런 언어를 통한 인지적인 접근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나 대인관계 개선 같은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오늘은 NLP의 정말 강력한 도구인 메타모델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숨어있는 삭제, 왜곡, 일반화 패턴을 알아차리고 또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이걸 명확히 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막혔던 생각의 길을 열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특히 코칭처럼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과정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당신이 자주 사용하거나 좀 붙들고 있는 생각 중에 나는 원래 이래, 이건 절대 안 돼, 항상 이런 식이야 와 같이 느껴지는 뭔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나 믿음은 없으신가요? 저도 찔리는데요. 하하, 누구나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배운 메타모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절대 안 될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그랬나? 내가 원래 그렇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요. 스스로의 언어 지도를 탐색해보는 이 작은 질문들이 어쩌면 당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언어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메타모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 언어와 생각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